여기는 소야. 그와 함께 사는 메이드 긴코가 아침을 먹으라며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그가 무슨 변태 같은 짓을 한 줄 알았다. 그래서 깜짝 놀랐지만 그는 결백했기에 두려워할 게 없었다. 아침을 먹으러 내려가니 소야는 한 명과 더 같이 살고 있었다. 고양이 모습을 한 스승이었는데 앞으로 캣 선생이라고 부르겠다. 아침 식사 후 소야는 학교로 향했다. 가는 길에 그는 같은 반반장을 만났다. 그녀는 그가 또 자기 이름을 잊어버린 걸 알았지만 탓하지 않았다. 그가 이곳에 온 지 2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업 시간에 소야는 지루해서 거의 잠들 뻔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혼자 밥을 먹으러 옥상으로 올라갔다. 반장이 올라와 소야가 온통 야채뿐인 도시락 때문에 실망한 것을 봤다. 그녀는 자기 음식을 권했고 소야는 한 입 먹고는 눈물을 흘렸다. 고기가 아니라 두부였기 때문이다. 반장은 소야가 기억하도록 자기 이름을 다시 한번 말해줬다. 그녀의 이름은 타카마가 하라였다. 이렇게 긴 이름이니 못 외우는 것도 당연했다. 소야는 왜 아무도 자기에게 말을 걸지 않는데 가하라는 말을 걸어주는지 물었다. 기본적인 이유는 그녀가 반장이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그녀 역시 전학 와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었다. 그처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에 그에게 공감했던 것이다. 가하라가 예전 학교에 대해 묻자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이곳으로 오기 전에 기억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 그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그의 가족이 사고로 모두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이렇게 기억이 없는 게 가끔은 좋다고 생각했다. 그날 오후 수업을 듣던 중 소야가 갑자기 창밖을 내다봤다. 그 후 바다 쪽에서 정체불명의 비행물체가 이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요청이 내려왔고 반 전체가 대피했다. 하지만 소야는 남아서 그 물체가 무엇인지 보고 싶어 했다. 가하라가 그를 억지로 끌고 대피했다. 이후 TV에 그 비행 물체의 모습이 나왔는데 그것은 아래에 수많은 팔이 달린 고양이였다. 군은 즉시 전투기를 출동시켜 공격했지만 미사일이 그것에 닿자마자 즉시 솜사탕으로 변해버렸다. 그것은 이어서 파동을 내뿜었고 그 파동에 맞은 조종사들은 자신의 가족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즉시 임무를 잊고 가족에게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모두 그 물체의 형체를 보게 되었다. 그때 갑자기 항구에 선택받은 7사람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날아올라 빛으로 변해 그 물체를 향해 날아갔다. 긴코가 갑자기 소야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소야가 그 비행 물체를 봤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소야에게 핑계를 대고 운동장으로 나오라고 했다. 그들이 데리러 가서 도와줄 테니 빛나게 해주겠다고 했다. 소야는 슈퍼히어로 같은 7명이 이미 출동했다고 생각했지만 긴코는 그의 임무가 그 물체가 아니라 그 7명을 막는 것이라고 정정해줬다. 그는 밖으로 달려나가 교문 밖에서 긴코와 캣 선생을 만났다. 그 사이 7명 중 1명이 그 물체 안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그의 이름은 토라이였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토라이는 이 물체 때문에 옛날 화재 사건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다. 당시 그의 어머니는 화염 속에 갇혀 있었다. 이 때문에 토라이는 소방관이 되기를 꿈꿨다. 이 물체는 토라이에게 그가 어머니를 구하고 함께 행복하게 사는 미래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토라이는 이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짧은 시간을 어머니와 대화하는 데 썼다. 동료가 토라이를 불렀고 그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작별을 고했다. 그는 이어서 일격을 날려 그 비행 물체를 완전히 파괴했다.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자 토라이는 모두에게 추적을 피하기 위해 흩어져서 떠나라고 했다. 그날 밤 토라이는 산길로 걸어서 집에 가다가 소야와 캣 선생과 마주쳤다. 긴코는 소야에게 토라이로부터 힘의 원천을 되찾으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토라이는 목을 감싸 위치를 알려줬다. 캣 선생은 소야를 삼키고 로봇으로 변했고 토라이 역시 싸우기 위해 변신했다. 소야는 상대가 더 큰 것을 보고 겁을 먹었지만 긴코가 이 일이 끝나면 고기를 사주겠다고 약속하자 동기가 부여되어 달려들었다. 조종법을 몰랐지만 캣 선생님 머릿속으로 조종법을 전송해줬다. 그래서 그는 뒤로 돌아가 토라이를 붙잡았다. 그리고는 그를 던져버렸다. 이어서 그는 돌진의 망치로 토라이를 쓰러뜨렸다. 그는 갑옷을 잃었고 긴코가 그의 에너지원을 빼앗았다.
그리고 소야에게 던져줬다. 그것을 보자마자 소야는 갑자기 기억 속 무언가를 떠올리며 분노했다. 그는 남은 6명을 찾아 모두 처리하겠다고 맹세했다. 다음 날 아침, 토라이는 본부에 보고하러 갔고 이제 그는 에너지원을 잃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 가장 강한 사람이었지만 토라이는 자신의 실수로 힘을 잃었기에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조직은 토라이가 남아서 그의 힘을 빼앗아간 자를 조사하기를 원했다. 이 조직은 그 비행 물체를 네뷸라라고 부른다. 그리고 토라이의 힘을 빼앗은 자는 네뷸라의 전사이며 네뷸라에 맞서는 전사인 그들은 팔라딘이라 불린다. 팔라딘의 힘은 네뷸라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에 그 힘을 잃어서는 안 된다. 사령관이 내놓은 해결책은 이제부터 습격을 피하기 위해 2인 1조로 행동하는 것이었다. 이제 이 팀의 멤버들을 간략히 소개하겠다. 이 주황색 머리 소녀는 하루, 분홍색 머리는 미유, 빨간 머리 소녀는 베니카, 녹색 머리 남자는 요스케, 이쪽 파란 머리 소녀는 네즈, 그리고 이 노인은 타케오다. 그들은 해산했다. 타케오 영감은 사령관에게 용돈을 좀 달라고 했지만 사령관은 불과 며칠 전에 3만 엔을 줬었다. 이렇게 빨리 다 썼다는 건 또 돈을 고급 요리에 썼다는 증거다. 하지만 먹는 것은 그에게 유일하게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가 계속 칭얼거리자 사령관은 비서에게 그를 데려가라고 했다. 그동안 소야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더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 세계 사람이 아니라 캣 선생이 데려온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긴코가 약속한 고기도 먹지 못했다. 그는 옛 동포들을 위해 복수할 방법을 찾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캣 선생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가 방으로 들어가자 옆방인 긴코가 지나갔다. 그녀는 소야가 식사 후에 고맙다고 하지 않아 화가 나 있었다. 그는 마지못해 고맙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무거운 새의 남학신을 신고 해변에 앉았다. 그는 복수를 맹세했고 바로 그때 갑자기 토라이와 다시 마주쳤다. 토라이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소야는 그가 알아볼까봐 걱정했다. 하지만 곧 그가 고기만두를 먹는 것을 보고 계속 쳐다봤다. 토라이가 왜 학교에 안 갔냐고 묻자 그는 오늘 학교를 빼먹었다고 말했다. 그는 소야가 쳐다보는 것을 눈치채고 만두 하나를 건네줬다. 그는 소야에게 어젯밤처럼 가면을 쓴 또래 아이에 대해 물었다. 소야는 그들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모른다고 숨겼다. 토라이는 떠나려다 갑자기 돌아와서 그에게 도망치라고 말했다. 그는 소야의 쇠 남학신으로는 뛰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자기 신발을 벗어줬다. 네뷸라가 다시 나타났고 이번에는 돼지 형태였다. TV에서 다시 보도했지만 이번에는 6명만 나타나서 사람들을 의아하게 했다. 한편 소야는 만두소가 파티라 고기를 먹지 못했다. 팔라딘 팀은 네뷸라가 있는 곳으로 날아갔고 작은 돼지들이 풀려났다. 하지만 이들은 큰 피해를 주지 못했고 그들이 걱정해야 할 것은 네뷸라 안에서의 환영뿐이었다. 그때 긴코는 소야에게 자신들과 저것 모두 네뷸라 소속이라고 알려줬다. 네뷸라는 외우주 조직이지만 2개의 파벌이 있다. 하나는 평화파, 다른 하나는 봉인파다. 인류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평화파는 인류가 적당한 수준으로 진화하고 발전하도록 그들의 힘을 일부 회수해야만 한다. 반면 봉인파는 인류를 완전히 앓고 일부를 제거하고 싶어 한다. 그 사이 소녀 미우는 돼지 네뷸라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곧 환각을 볼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환각은 옛 친구 하루와의 대결이었다. 둘은 오랜 친구였고 서로 대련하는 것을 매우 즐겼다. 그때 미우가 이겼고 그 이후로 둘은 더욱 친해졌다. 하루는 원래 또래보다 체격이 컸기 때문에 미우가 강해지자 하루도 덩달아 기뻐했다. 그래서 둘은 자신들을 최강의 콤비로 여겼다. 미우는 이어서 주먹을 날려 네뷸라를 부수고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임무를 완수하고 계획대로 짝을 지어 돌아갔다. 하루는 미우와 함께 가다가 갑자기 소야와 마주쳤다. 그는 그들에게 에너지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지만 당연히 둘 다 거절했다. 결국 소야는 변신할 수밖에 없었다. 미우와 하루도 즉시 변신했고 미우가 소야를 향해 똑바로 굴러오며 공격을 시작했다. 그가 피하자 하루가 달려들어 그를 붙잡고 뒤로 던져버렸다. 그가 뒤로 물러서자 미우가 돌진해 그를 들이받아 멀리 날려버렸다. 그 꼬마는 그 기술을 한 번 더 썼지만 그는 간파하고 그녀를 하늘로 날려버렸다.
그는 이어서 펀치의 위력을 높여 그녀의 갑옷을 부쉈다. 긴코가 날아올라 에너지 병을 가져갔고 하루도 미우를 받기 위해 뛰어올라야 했다. 긴코와 캣 선생은 이쯤에서 돌아가고 싶었지만 소야는 계속 싸우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것은 실수였다. 남은 니명과 팔라딘의 사령관이 즉시 나타나 소야를 포위했다. 캣 선생은 그에게 도망치라고 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그는 침략자가 아니라 복수자였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공격을 피하기 시작했지만 곧 하루에게 붙잡혔다. 그는 망치를 휘둘러 그녀의 팔 한쪽을 부쉈지만 그녀는 남은 팔로 그를 꽉 붙잡았다. 소야는 망치를 휘두르는 방향을 바꿔 하루의 남은 팔마저 부수고 탈출했다. 그는 이어서 사령관에게 돌진하려 했지만 사령관은 피하면서 갑옷을 활성화했다.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었죠. 그 후 포격을 날려 소야의 망치를 부수고는 방금 자신이 녹인 절벽으로 그를 던져버렸습니다. K 선생은 비장의 수를 쓸 수밖에 없었고 거대한 버전의 자신을 소환했습니다. 소환한 자신에게 소야를 던져넣고는 그대로 앉아버렸습니다. 팔라딘 일행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후퇴하기로 결정했고 하루는 다음번엔 꼭 1대1로 붙자고 소리쳤습니다. 그 후 소야는 두 진영의 지휘관들이 논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화파와 봉인파였는데 평화파의 지휘관은 K 선생, 봉인파의 지휘관은 걔였습니다. 둘은 한동안 논쟁을 벌이다 각자 갈 길을 갔고 소야는 잠에서 깨어나 방금 그게 꿈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후 긴코와 K 선생을 다시 만났죠. 그들은 그가 너무 많은 힘을 써서 사흘 동안 혼수 상태였다고 알려줍니다. 그 거대한 고양이는 사실 우주선이었고 K 선생의 것이며 이 집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팔라딘 일행은 떠났고 TV에서는 거대한 K 선생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거대 선생이 아직 산에 남아있다는 소식이었죠. K 선생은 지휘관의 공격으로 팔을 다쳐서 아직 그것을 옮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이 일에 대해 가하라에게 인터뷰하자 그녀는 소야가 며칠째 사라져 학교에 돌아오지 않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 다시 학교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이전에 했던 못된 말에 대해 긴코에게 사과했습니다. 그 시각 하루는 소야와의 재대결을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소야는 학교로 돌아왔고 가하라는 갑자기 방과 후에 그를 불렀습니다. 같이 가자고 했죠. 그녀는 그를 오컬트 연구부로 데려갔는데 며칠 전 네뷸라가 나타났을 때 그가 흥미를 보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가 또 자기 이름을 잊어버린 것을 알고 이름을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가하라가 성이고 진짜 이름은 노좀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녀가 노좀이라는 이름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할아버지 이름처럼 들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동아리 부장이 이곳에 왔고 노조미가 소야가 신입 부원이 될 거라고 말하자 매우 기뻐했습니다. 입부 절차는 생략되었죠. 부장의 말에 따르면 이 동아리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 부원이 2명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팔라딘의 파란머리 청년 네즈였습니다. 그는 1년 전에 졸업했지만 가끔 학교에 놀러 온다고 합니다. 네즈는 흥미가 있다면 여기서 책을 빌려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 후 네즈는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시시껄렁한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연구를 시작했고 소야가 흔히를 괴물에 대한 책을 읽고 있을 때 노조미가 갑자기 소야의 기억 상실증에 대한 정보를 조금 찾아냈습니다. 네즈는 기억 상실이 멋있다고 생각했지만 부장은 그게 농담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즈는 소야가 어딘가 익숙하다고 느꼈지만 둘 다 서로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후 네즈와 소야는 바둑을 두었고 네즈는 여전히 이 게임을 못했습니다. 그날 밤 네즈와 부장은 같이 돌아갔고 노조미는 소야와 함께 돌아갔습니다. 노조미는 소야가 학교 생활을 더 즐겁게 느끼도록 도와준 것 같아 기뻤습니다. 노조미는 집에 도착해서 먼저 들어갔고 소야는 집에 오자마자 또 네뷸라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네뷸라는 거꾸로 나는 아기들이었습니다. 수는 많았지만 약점은 여전히 하나뿐이었고 하루는 금방 약점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약점으로 날아들어갔고 네즈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둘 다 환각을 보게 됐는데 하루의 환각은 미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미우는 하루를 아주 좋아했죠. 예전에 미우가 어떤 애한테 괴롭힘을 당했을 때 하루가 그 애를 책상에 던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우는 하루처럼 강해지고 싶어 했죠. 하루는 미우의 공주님처럼 귀여운 모습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미우의 공주님이 될 수 있었지만 이내 이 아름다운 꿈을 깨야 했습니다. 그녀는 빠져나왔지만 바로 그때 네즈도 갑자기 떨어졌고 그의 갑옷은 파괴되었습니다. K 선생의 우주선에서 지켜보던 소야는 네즈 선배가 팔라딘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다시 시간을 돌려 이전으로 가보면 네즈는 여신에게 선택받는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여학교의 유일한 남학생이 되는 것. 둘째는 여자 아이돌의 매니저가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세 번째 선택지가 나타났는데 바로 여동생이 복권 10억에 당첨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 부모님이 나타나 그에게 글래머 사촌 누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이런 꿈에 빠지면 누구나 빠져나오기 어렵죠. 하루는 소야를 찾아 날아갔습니다. 다른 2명도 따라갔기에 지휘관은 할아버지에게 네즈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죠. 미우는 하루를 찾으러 가고 싶어 했고 지휘관은 토라이에게 그녀를 보호하며 따라가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후 하루는 소야를 찾으러 K 선생의 우주선으로 날아갔습니다. K 선생은 아직 싸울 수 있었기에 대결을 받아들였습니다. 밖에 두 사람은 상황이 심각해지면 개입하기로 했죠. 그 후 소야는 먼저 달려들어 망치를 휘둘러 공격했지만 하루는 피했습니다. 그 후 하루가 반격하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소야에게 망치에 맞아 팔이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팔 하나를 희생해서라도 소야에게 반격할 기회를 노렸지만 그는 재빨리 몸을 돌려 하루의 다른 쪽 팔도 부숴버렸습니다. 양팔을 잃었지만 하루는 여전히 싸울 수 있다고 자신했고 이내 새로운 두 팔이 돋아났습니다. 모두가 하루가 너무 많은 힘을 썼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루는 예전에 미우가 시합에서 지고 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미우의 복수를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미우의 응원 덕분에 정말로 대회에서 우승했었죠. 그리고 지금 그녀는 다시 한번 해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 후 미우가 다시 하루를 응원하러 왔고 그 때문에 그녀는 집중력을 잃었습니다. 소야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달려들어 하루에게 정면으로 일격을 가했습니다. 하루는 갑옷이 부서지기 직전인 걸 알면서도 전력을 다해 소야에게 반격하려 했습니다. 직후 그녀는 다시 갑옷을 복구하려 했고 그게 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원래 팔라딘 일행이 가진 병속 힘의 원천은 소야의 고향을 파괴했던 용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용은 도시를 향해 구체를 발사했고 그 결과 온 지역이 불타버렸습니다. K 선생의 말에 따르면 하루의 정신력이 용의 힘과 상호작용하여 과도하게 증폭되어 통제불능 상태가 된 것이었습니다. 베니카와 유스케는 하루를 제어하기 위해 함께 달려들었지만 용에게 나가떨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일어나 용에게 계속 매달리며 소야에게 원한은 접어두고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용을 붙잡고 있는 틈을 타 망치를 들고 달려들었지만 용은 위로 날아올라 두 사람을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후 아래로 화염구를 발사했고 토라이는 재빨리 미우를 데리고 떠나며 모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머물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후 소야는 K 선생에게 날 수 있냐고 물었고 그는 날 수 있지만 그건 비장의 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날지 못하면 죽음을 기다릴 뿐이니 차라리 쓰는 게 낫겠죠. K 선생의 우주선은 그 후 무언가를 던졌고 소야는 요스케에게 자신을 위로 던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용도 달려드는 것을 보고 재빨리 보급품을 잡으려고 했고 그것이 물 한 캔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마셨고 갑옷이 다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K 선생의 갑옷이었죠. 날개가 돋아나고 팔도 회복되었지만 K 선생은 부작용은 내일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단 무시하고 한 쌍의 발톱을 만들어 용에게 달려들어 여러 번 베었지만 용은 여전히 회복했습니다. 용이 화염구를 뿜으려 하자 베니카와 요스케가 그를 위해 막아섰습니다. 이때 미우가 정말로 돌아가고 싶어 해서 토라이는 그녀를 돕기로 했습니다. 둘은 돌아와서 하루가 정신을 차리도록 열심히 불렀습니다. 긴코는 미우를 보고 손을 내밀어 그녀가 하루를 부르는 것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날아올라 소야에게 자신과 미우를 용이 있는 곳까지 데려다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가 둘을 그곳까지 데려다 주기만 하면 나머지는 긴코가 알아서 할 거라고 했죠. 그는 동의했고 그들을 용 쪽으로 던졌습니다. 긴코는 미우를 용의 입속으로 데려가 둘 다 삼켜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미우는 하루에게 다 그녀를 깨울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정신을 차렸고 용도 사라졌습니다. 그 후 팔라딘 진영과 소야 일행도 돌아갔습니다. 긴코는 하루에게서 에너지원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번 일은 그다지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네즈도 하루와 함께 이 일에서 빠지기로 결정했고 소야는 그것을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젯밤 주거 지역에 폭발은 인근 주민들이 대피했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았습니다. 소야와 케이 선생은 이제 어젯밤 약물과다 복용으로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팠습니다. 한편 베니카는 지휘관에게 그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세계를 정복할 군대를 만들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니카는 에너지원을 돌려주고 이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스케와 타쿠시는 함께 식사를 하러 갔고 그는 몇 년 전 그와 아내가 밤에 산책을 하다가 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둘이 확인하러 가보니 그 안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둘은 그 아기를 데려와 키웠고 그 아기가 바로 지금의 지휘관입니다. 요스케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는 갑자기 그냥 농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학교에서 소야는 졸다가 선생님에게 불렸는데 그는 갑자기 형이라고 불러 노조미를 꽤 놀라게 했습니다. 동아리에 갔을 때 부장은 최근 사람들이 산 위에 있는 거대한 고양이에 대해 많이 이야기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 도시가 전쟁터가 되어 더 이상 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까봐 걱정했습니다. 갑자기 네즈가 책을 돌려주러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가족이 곧 이사를 가기 때문에 더 이상 동아리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네즈가 예전처럼 활기차지 않고 이제는 완전히 삶에 지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돌아갈 때 노조미는 소야에게 네즈가 그의 형과 닮았냐고 물었고 그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그가 기억을 되찾았다는 걸 깨달았죠. 소야는 도망치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를 뒤쫓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소야를 붙잡고 캐물었고 그는 자신이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별에서 왔다고 말하고 도시를 공격하는 범인이 아니라고 결론짓기 위해 온갖 횡설수설을 했지만 노조미가 신경 쓴 건 소야가 또 학교를 쉴까봐 모든 걸 억지로 털어놓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사과하고 헤어졌죠. 노조미는 소야가 계속해서 도시를 지켜주길 바랐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긴코가 나타나 지난번에 용을 물리쳤으니 사실상 도시를 지킨 셈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날 또 다른 네뷸라 병기가 보내졌습니다. 이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요스케와 타쿠시 단둘뿐. 요스케마저 떠나면 타쿠시는 혼자 싸워야만 합니다. 노조미는 소야가 도시를 지키기 위해 싸우러 갔다는 걸 알기에 그가 성공하기만을 바랐죠. 한편 네뷸라 병기는 등 위에 밥그릇과 뱀을 얹은 거북이로 두 팔라딘에게 탄환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밥을 비처럼 쏟아부었고 긴코는 봉인파가 이번에 모든 걸 끝내려 한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팔라딘들은 네뷸라의 약점을 찾아냈고 타코시가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자원합니다. 긴코의 말에 따르면 저 네뷸라 병기는 접촉한 사람에게 평온한 꿈을 꾸게 합니다. 그 꿈은 야망과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주죠. 그 꿈은 마음속 공허함을 채워주고 동기를 앗아가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꿈 자체는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지만 사람에게서 열망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네즈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타코시는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여인들과 함께 낙원을 즐기다가 이제 그만하기로 결심합니다. 꿈에서 빠져나온 그는 아내의 환영을 보게 되고 이제 우리는 그가 바로 장관의 양아버지이며 장관을 이렇게까지 키웠기에 끝까지 함께할 의무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꿈에서 빠져나왔지만 뱀은 거북이와 별개의 개체라 아직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뱀은 도시를 향해 빠르게 돌진했고 두 팔라딘은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소야가 뱀을 상대하기 위해 나섰죠. 그는 또 약을 사용하며 내일 겪을 고통을 감수합니다. 베니카는 그날 밤 소야의 말대로 네뷸라에 두 개의 대립하는 파벌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소야는 발톱으로 뱀을 가볍게 베어버리고 동네를 지켜냈습니다. 노조미도 그가 소야라는 걸 알아봤죠.
도시는 구해졌지만 타코씨가 갑자기 칼을 뽑아 소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절차에 따라 이전처럼 싸우길 원했죠? 그는 소야에게 싸우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소야는 그저 지키고 싶은 것을 위해 싸우고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위협하는 자들을 물리칠 뿐이라고 답합니다. 타코씨는 거대한 참격을 위해 힘을 모았고 소야는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끝났고 이제 봉인파의 계장관 통역관이자 조수 역할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고 알립니다. 그 후 계장관과 함께 변신하여 팔라딘파 장관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소야에게 돌아와서 그와 타코씨는 전투의 결말을 짓기 위해 동시에 일격을 날렸습니다. 승리한 것은 소야였습니다. 타코씨는 유스케가 받아냈고 땅에 착지하자마자 소야에게 에너지를 돌려주었습니다. 요스케도 돌려주며 두 사람은 이제 싸울 이유가 없지 않냐고 물었지만 소야는 아직 되찾지 못한 가장 큰 에너지가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팔라딘 장관은 자신이 상대계 장관보다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이유는 계장관이 팔라딘 장관이 마을을 파괴하는 기술을 서슴지 않고 쓴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장관은 마을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계속 피하기만 해야 했죠.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기에 계장관은 늑대머리를 만들어 팔라딘 장관을 공격했지만 공격이 그를 죽일까봐 팔라딘 장관의 팔만 공격했습니다. 그는 팔을 재생시키고는 네뷸라가 지구를 침략하려는 마당에 왜 인간의 생명에 신경 쓰냐고 물었습니다. 계장관은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화를 억제하고 싶을 뿐이라고 했지만 팔라딘 장관은 사적인 이유로 다른 종족을 통제하는 것은 침략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팔라딘 장관이 비서에게 왜 미리 네뷸라에 대한 정보를 줬냐고 묻자 그녀는 계장관이 인간 측이 공평하게 맞설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팔라딘 장관은 자신의 이상을 밝혔죠. 그는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가 되어 자신의 권력으로 다른 이들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억압하고 막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폭력이 사라지고 비로소 지구가 평화로운 곳이 될 거라고 말이죠. 그는 계장관을 밀어붙였고 계장관은 방패를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방패는 팔라딘 장관의 공격을 흡수해 다른 공간으로 전송하지만 흡수했음에도 팔라딘 장관의 힘은 여전히 너무 강했습니다. 계장관은 팔라딘 장관이 소야의 행성을 파괴했던 용과 매우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닮은 점은 바로 맹렬한 정의감이었죠. 그 때문에 그 용은 파괴될 수밖에 없었고 시체는 우주로 던져졌습니다. 그는 팔라딘 장관이 그 용의 환생이 아닐까 의심합니다. 팔라딘 장관은 원거리 공격이 효과가 없자 곧바로 달려들어 직접 공격했습니다. 양측은 하늘에서 계속해서 어지럽게 싸웠고 소야는 무언가 해야만 했지만 선생님은 잠시 함선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타코씨는 소야에게 아들 타카시의 힘의 원천을 빼앗아 예전처럼 얌전하게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한 타카시에게 불공평함에 맞서는 친절함이 정의보다 더 소중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죠. 소야는 나라가 함선 위에 섰고 긴코도 함께 조종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소야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했죠. 계장관은 포털을 이용해 타카시를 붙잡았습니다. 이 포털은 그를 정해진 장소로 이동시켰는데 놀랍게도 그곳은 바로 소야의 앞이었죠. 소야는 그를 대피한 동네로 곧장 날려버렸습니다. 그가 용으로 변해 반격하자 소야는 망치로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했죠. 그는 완전히 용으로 변했지만 소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망치 2개를 만들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추격한 끝에 소야는 그에게 밀려나고 말았죠. 타카시는 아직 이성을 유지하고 있어 싸우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계장관과 비서는 함선으로 돌아왔고 비서는 온건파가 타카시를 이길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계장관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타카시는 모든 힘을 모아 강력한 파괴의 일격을 날리기로 결심했죠. 긴코는 위험을 감지하고 소야에게 피하라고 했지만 그는 도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공격을 막아내고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 후 달려들어 용의 브레스를 피하고 입을 위로 밀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일로 선생님이 가장 고생할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곧바로 소야에게 다른 곳으로 밀려났습니다.
소야는 그를 선생님의 함선 쪽으로 날려버려 갑옷을 부서뜨렸죠. 소야도 갑옷에서 뛰쳐나와 맨몸으로 싸웠습니다. 그가 소야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자 소야는 쇠 나막신을 손에 쥐고 그의 얼굴을 대받아쳤습니다. 제대로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타카시는 그 뜻을 알아듣고 자신이 너무 멀리 왔다고 느꼈죠. 그 후 그도 기력이 다해 사라지며 먼지가 되었습니다. 소야와 함께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긴코의 종족을 침략했습니다. 긴코는 이 종족의 공주로 엄청난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녀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나섰지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선생님이 나타나 긴코의 종족을 구했죠. 갑자기 저쪽 병사들이 자신들의 행성이 용에게 공격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긴코가 선생님에게 누구냐고 묻자 그는 자신을 네뷸라 소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뷸라는 최근에 발전한 조직으로 사랑으로 진화하기를 선택한 종족들로 이루어진 정부였죠. 선생님은 용을 막으러 가기로 결심했고 긴코는 따라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의 백성들을 네뷸라에 가입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녀를 갑옷에 태우고 날아갔죠. 계장관이 선생님에게 뭘 할 거냐고 묻자 선생님은 용에게 공격받는 행성을 구하러 제 시간에 갈 수 있는 건 자신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용이 정의의 눈이 멀었다고 생각했죠. 우주 최강의 힘을 가졌지만 행성을 파괴한 후 자멸할 것이기에 선생님은 용과 행성 모두를 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계장관은 그것이 용과 그 행성 사람들의 운명이니 일찌감치 포기하라고 했지만 선생님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어 했죠. 계장관은 그저 선생님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랐습니다. 그 행성으로 가는 포털을 통과하자마자 긴코는 아래에서 수많은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녀에게 텔레파시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죠. 그는 그녀에게 뇌를 보호하라고 했지만 그녀는 이 능력으로 먼저 용의 위치를 파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후 용은 그들이 있는 곳으로 곧장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캣 선생님은 진호에게 생존자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고 소야를 발견해 캣 선생님의 갑옷에 태웠다. 그 후 용을 찾아 날아오르자 용은 다른 행성의 군대를 파괴하고 있었다. 용은 순식간에 그들을 쓸어버렸고 이윽고 캣 선생님을 발견했다. 그가 행성 전체를 몰살한 이유를 묻자 용은 이 행성에는 침략을 일삼는 악마들만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캣 선생님은 용이 죽인 무고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했지만 용은 그 행성에 무고한 사람이 있다고 믿지 않았고 갑옷 안의 소야를 감지했다. 캣 선생님은 소야를 키워 그를 사랑의 사자로 만들어 용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계장군이 염력을 가진 부대를 이끌고 나타났다. 그들은 텔레파시 능력으로 용의 정신을 파괴할 것이었고 이로써 캣 선생님은 용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잃게 되었다. 도시락을 싸주었다. 이후 캣 선생님을 다시 만난 소야는 자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 학교에 도착하니 최근의 위험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사간 것을 알게 되었지만 노조미는 여전히 그의 곁에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가 여전히 곁에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이후 옥상에 누워있을 때 갑자기 한 소녀를 만났다. 그녀는 변장한 계장군의 비서였다. 그녀는 소야에게 최면을 걸어 같이 가도록 했지만 노조미가 나타났다. 그녀는 노조미에게도 최면을 걸려 했지만 노조미가 안경을 쓰고 있어서 통하지 않자 그걸 본 그러자 그녀는 핑계를 대고 소야를 남겨둔 채 떠났다. 이후 노조미가 소야를 추궁했지만 그는 자신이 아는 것만을 말해줄 수밖에 없었다. 동아리실로 돌아온 소야는 구석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하교할 때 노조미가 요즘 왜 멍하니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소야는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 혼란스럽고 전투도 끝났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고 노조미는 전투가 끝난 것을 기념해 소야와 함께 놀러가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그녀는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 한편 소야는 갑자기 형을 다시 만났지만 그가 진짜 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 상대방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자신은 천상의 종족이며 구체적인 형태가 없어서 그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형태로든 모습을 빌린다고 했다. 하지만 소야는 그가 자신의 형 모습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가 그네를 부수자 천상의 존재는 소야가 자신의 염력을 각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소야에게 부탁할 것이 있지만 다음으로 미루겠다고 했고 소야의 싸움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천상의 존재는 갑자기 떠나버려 소야에게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지 않아 그를 매우 화나게 했다. 그 후 그가 주위에 번개를 쏘자 비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시라이시였고 오늘 밤 만났던 일을 잊게 하려고 최면을 걸려 했지만 긴코가 나타나 그의 눈을 가려 최면에 걸리지 않게 했다. 이때 베니카도 자신과 요스케가 봉인파에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장군의 봉인파에 들어가 인류의 진화를 막을 거라고 했다. 인류가 너무 빨리 진화하면 지구를 소야의 옛 세계처럼 군사화되어 다른 행성을 침략하는 곳으로 만들까봐 걱정했기 때문이다. 타카시는 이제 없으니 싸움은 온건파와 봉인파의 싸움이 될 것이다. 그 세 사람은 떠났고 소야는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었다. 싸울 동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베니카는 토라이를 만나러 갔다. 최근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그녀가 그만두기 전에 넘겨준 마지막 에너지병은 긴코가 가져가 버렸다. 베니카가 토라이에게 전에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 묻자 토라이는 가능하다면 자신도 봉인파에 합류하겠지만 힘이 없으면 자신이 꽤 쓸모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베니카는 이 일에 토라이를 끌어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날아갔고 장면은 소야에게로 전환된다. 그곳은 문을 닫았다. 최근 전투로 인해 물고기들이 발육부진을 겪었기 때문이다. 소야는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도시를 지켰으니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다. 그녀는 단지 그가 지켜낸 도시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즐기도록 돕고 싶었던 것이다. 이후 두 사람은 호숫가에서 놀았고 시라이 씨는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것처럼 보이자 질투가 나서 방해하기로 결심했다. 그 직후 요스케와 개장군이 찾아왔다. 요스케는 개장군의 새로운 조수 겸 통역사가 되었다. 개장군은 그녀가 봉인파에 합류한 이유를 알고 싶어 했지만 그녀가 많은 것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자 그들의 유대를 다지기 위해 온천을 만들었다. 베니카는 같이 목욕하는 것에 동의했고 요스케는 통역을 해야 해서 같이 들어가게 되었다. 베니카는 과거의 경찰이었고 근무 첫 해에 그녀가 존경하는 형사와 함께 일하며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 사건에서 두 사람은 총을 소지한 미성년자를 체포하는 임무를 맡았다. 형사는 두 손을 들고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갔지만 아이가 총을 쏴서 형사는 달려가 총을 빼앗고 제압해야 했다. 그녀는 형사가 총에 맞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눈 위의 핏자국이 그녀의 생각을 깨트렸다. 형사는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가해자의 가족은 모두 자기 아이는 집에서 착한 아이라고 말했다. 신문관들이 물어보니 그 아이는 총을 들었을 때 자신이 무적인 것처럼 느꼈다고 했다. 그때부터 그녀는 인류에게 너무 큰 힘이 주어지면 곧 그 힘에 잠식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론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지만 하루가 용으로 변해 통제불능이 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 자신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까봐 팔라딘 부대를 떠났고 이제 힘을 각성했으니 봉인파에 합류해 자신을 포함한 인류의 모든 염력을 봉인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그 말을 들은 개장군은 그녀에게 인류를 봉인할 네뷸라 무기를 주기로 결정했다. 그 직후 시라이 씨가 나타나 소야와 노조미의 길을 막았다. 그녀는 소야에게 최면을 걸어 둘의 즐거운 시간을 방해하려 했지만 그녀가 그의 손에 가슴을 갖다 대는 순간 소야는 최면에서 깨어났다. 그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아챘고 바로 그때 베니카가 네뷸라 무기를 가지고 바다에서 나타나 소야가 다시 올지 지켜봤다. 하지만 소야는 이제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다. 긴코와 캣, 선생님도 도착해서 소야가 싸울 이유와 동기를 모두 잃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시라이 씨는 소야에게 계속 싸우라고 설득했지만 그녀의 말은 소야에게 거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지금까지 싸운 것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의 행성은 이미 파괴되었기에 이곳에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했다. 그와 가까웠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기에 이제 그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노조미는 그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알았기에 소야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고
더 이상 인류를 위해 싸우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가 소야를 데리고 떠나려 할 때 토라이가 지나갔다. 그가 왜 더 이상 싸우지 않냐고 묻자 노조미가 대신 대답해 주었다. 그러자 토라이도 그를 강요하지 않고 대신 이 도시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때 베니카는 소야가 오지 않는 것을 보고 봉인 작업이 쉬워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토라이가 나타났고 그는 에너지병 없이도 염력을 사용해 갑옷을 만드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했다. 그는 베니카와 맞서기 위해 날아올랐다. 그녀는 토라이가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기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한편 소야는 대피하지 않고 둘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다. 갑자기 천상의 존재가 다시 찾아왔고 그의 말을 들은 긴코와 캣 선생님은 깜짝 놀랐다. 소야는 그가 자신의 형 모습을 하고 있을 때 만나는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 캣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이 종족은 생물의 가장 높은 진화 형태이며 천상의 존재들이 네뷸라 조직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소야에게 무엇을 원하는 걸까? 한편 토라이는 베니카를 압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토라이는 베니카가 전력을 다해 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더 고전했을 것이다. 그녀가 진지하지 않다는 것은 그녀가 인류를 완전히 봉인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 증명했다. 베니카는 패배했고 요스케에게 구조되었다. 토라이는 네뷸라 무기를 파괴하러 갔다. 다시 소야에게 돌아와서 천상의 존재는 그의 고향을 파괴한 용이 아직 죽지 않고 달의 뒷면에서 잠들어 있으며 곧 깨어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하지만 소야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 한편 베니카는 네뷸라 무기가 만들어낸 환상의 꿈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존경하던 형사가 아직 살아있고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은 꿈이라고 생각하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요스케가 그 형사의 남동생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 요스케는 베니카 곁에 있었고 그녀가 깨어날 때까지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베니카의 꿈에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자신의 형이 베니카를 행복하게 해주길 바랐다. 한편 소야는 완전히 낙담한 상태였다. 그는 그저 봉인되어 꿈속에서 살거나 용이 와서 자신을 파괴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 세상에서 모두를 다시 만나고 싶어 했다. 그 후 노조미도 찾아왔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사갔지만 자신과 부모님은 이곳에 남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니카도 깨어났고 요스케는 개사령관을 찾아가 출전을 결심했습니다. 요스케에게 마지막 네뷸라 무기를 건네주고 그의 결심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노조미는 그때 소야를 설득해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요스케가 네뷸라 무기를 가져왔습니다. 토라이가 요스케를 막으려 출전하자 그는 자신의 갑옷과 네뷸라 무기를 합쳐 더 큰 갑옷을 만들어냈습니다. 단 한 번의 발차기로 토라이는 수천 미터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근처에서 취재하던 기자도 갑자기 봉인되어 일할 의욕을 잃었습니다. 토라이는 계속해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걷어차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미우와 하루도 토라이를 도우러 왔지만 둘 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토라이처럼 내동댕이 쳐지는 것 외에는 말이죠. 요스케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두 팔을 벌려 온 세상을 끌어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온 세상이 순식간에 요스케의 품에 안겼고 그는 세상을 봉인해 흑백으로 만들고 잠들게 했습니다. 소야만이 평범해 보였고 온 세상은 멈춰섰습니다. 요스케는 자신의 일을 마쳤다고 생각하고 우주로 돌아가 스스로를 봉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소야는 자신이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천상의 존재 덕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모두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원하는 대로 용을 물리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소야의 정신을 증폭시켜 그의 말이 봉인된 사람들의 꿈에 닿을 수 있게 했습니다. 소야는 모두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꿈에 정말 만족한다면 계속 자도 좋지만 정말 깨어나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 모두가 깨어났고 소야는 선생과 모두에게 사과하며 함께 계속 싸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사이 온 세상은 방금 꿈꿈에 감동했고 토라이와 두 소녀는 요스케에게 달려들어 반격했습니다. 그는 뒤로 밀려나 어쩔 수 없이 번개를 뿜어 세 사람을 멀리 밀어냈습니다. 미우와 하루는 요스케에게 잡힐 뻔했지만 소야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는 세 사람에게 비켜서 자신이 싸우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싸우는 이유를 묻자 그는 자신만의 싸움은 끝났고
이제는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토라이가 이전에 준 신발과 찐빵에 대해 감사하며 그들에게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 후 긴코 선생과 함께 우주선에 들어가 거대한 전투 로봇으로 변신하여 요스케에게 맞섰습니다. 요스케는 분노하며 달려들어 소야 일행을 밀어냈습니다. 그는 자신과 베니카는 그 탐정이 아직 살아있는 꿈속에서만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야는 상실은 과거일 뿐이며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현재라고 요스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요스케는 로봇을 강력한 전류로 감싸 소야를 공격할 뿐이었습니다. 소야는 요스케를 밀어내고 해머 펀치를 날려 그의 거대 로봇을 부쉈습니다. 그 후 베니카가 내려와 요스케를 부축했고 소야는 개사령관에게 내려와서 정정당당하게 한판 붙자고 도발했습니다. 개사령관은 그 후 영상을 투영해 선생에게 일주일 후에 마지막 결전을 벌이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주일은 그들이 철저히 준비하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옛 팔라딘 그룹도 관전을 위해 초대되었고 네즈가 뜻밖의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그가 이사 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네즈는 회복하여 예전처럼 활발한 성격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모두가 한 섬에 모여 서로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노인을 초대했지만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개사령관이 대형 봉인 장치를 모두 소진하여 작은 봉인병 하나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선생이 진다면 개사령관은 선생 한 명만 봉인할 것이었습니다. 시리우스와 소야는 그 후 함께 변신했습니다. 둘은 무기를 들고 상대를 향해 돌진하며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양쪽 모두 무기가 부서졌습니다. 소야는 재빨리 공격 태세로 돌아섰지만 달려들자마자 시리우스에게 땅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달려들었지만 또다시 던져졌습니다. 소야는 결국 강화제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생은 부작용을 두려워해 약간 망설였지만 이것이 마지막 싸움이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고양이 측이 사용한 것을 보고 개 측도 망설임 없이 사용했습니다. 고양이 측은 날개와 발톱이 돋아났고 늑대 측은 망토와 2개의 검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돌진했고 땅에서부터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한동안 공중전을 벌인 끝에 우주까지 올라갔습니다. 시리우스는 늑대머리 모양의 대포를 꺼내 발사했고 소야는 거대한 망치로 그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개사령관은 선생이 항상 모든 생명체를 신뢰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선생이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평화롭지 않기에 자신은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선생은 그들의 네뷸라 조직이 인식적으로 성숙한 존재들이지만 지구는 아직 미숙하며 아이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이끌어주는 것이 어른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소야와 선생은 더 가까이 다가가 성공적으로 일격을 날려 그 대포를 폭발시켰습니다. 양측은 그대로 지상으로 추락했고 2대의 우주선이 그들을 받아냈습니다. 소야가 먼저 일어섰고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며 봉인 측도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주선까지 동원해 싸우기로 결정했지만 그때 타케조도 이쪽으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양측은 우주선에 탑승해 거대 로봇 형태로 변신하여 서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토라이는 모두에게 섬을 떠나 안전하게 관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팔씨름을 하던 중 고양이 측이 발차기로 개 측을 밀어냈습니다. 소야는 망치를 꺼내 내려쳤지만 상대방도 끌을 무기로 꺼내 맞섰습니다. 소야의 망치는 부서졌지만 그는 재빨리 남은 손을 이용해 망치를 휘둘러 개 측의 팔 하나를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 측이 소야의 다른 팔마저 빼앗을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타케조가 멀리서 나라와 거대한 검을 만들어 개 측의 끌을 베어버렸습니다. 소야는 그가 왜 자신을 돕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의 아들을 해치웠는데도 말입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소야를 돕기로 선택했습니다. 베니카는 그가 너무 많은 힘을 썼다는 것을 알았고 네즈가 그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선생은 소야에게 개측의 몸에 구멍을 뚫으라고 말했습니다. 개측은 피하려 했지만 피하지 못하고 몸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 구멍으로 곧장 날아 들어갔습니다. 개사령관도 이를 알아채고 요격하기 위해 분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돌진의 일격을 가했고 그 충격으로 로봇 형태가 사라졌습니다. 소야는
시리우스에게 달려들어 붙잡고 선생에게 쇠나막신을 던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 개사령관의 봉인 장치를 가격하고 얼굴에 주먹을 맞는 것을 감수했습니다. 그는 소야의 옛 행성처럼 일이 반복되게 두지 않을 것이니 개사령관에게 그저 지켜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긴코도 자기 행성 사람들은 침략당한 것에 대해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개사령관은 패배를 인정하고 선생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지상으로 돌아왔고 모두 타케조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토라이는 그가 단지 잠든 것임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이제 야사 5년 후면 달에 있는 용이 깨어날 것이며 그때까지 잘 준비해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개사령관은 예전에 왜 그 용을 찾지 못했는지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시리우스는 천상의 존재가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긴코와 선생은 네뷸라 본부에 우주선 수리를 요청하기로 했고 노이는 몇 년 후면 자신도 무덤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혼수 상태 사건은 인구의 80%가 깨어나면서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혼수 상태지만 곧 깨어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야와 노조미는 둘 다 성장했습니다. 5년 후 네뷸라 군대는 달에 있는 용의 위치를 찾아냈고 그 용의 의식이 점차 돌아오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몇 주 후면 완전히 깨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네뷸라의 함대는 아직 완전히 복귀하지 않아 당장 용과 싸울 군사력은 매우 적었습니다. 한편 지구에서는 지난 4년간 사람들은 하늘에 떠있는 네뷸라의 우주선을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주선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평소처럼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매우 불만을 품고 있다고 과장하며 정부의 개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소야가 꿈속에서 경고했기 때문에 이를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외계인들이 자신들을 위험한 생물로 보고 있으니 최대한 공격적인 행동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야의 옛 반장은 이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하늘에 있는 것이 예전에 산에 있던 거대한 고양이와 꽤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소야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 여전히 긴코 선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노조미를 찾아 나섰습니다. 소야는 이제 자신의 초능력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되어 텔레파시를 이용해 노조미의 위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노조미도 이제 대학생이자 네뷸라의 인턴이었습니다. 그녀는 텔레파시를 배우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 언제든 소야와 연결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의 텔레파시 능력은 이제 소야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그는 곧 용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천상의 존재는 그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힘을 얕보지 않도록 그는 용을 막지 못했을 때 지구가 어떻게 될지 그 결과를 자주 보여줬다. 소야가 예상치 못한 요소에 흥분해서 냉정함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노조미는 텔레파시로 그와 대화하며 소야라면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그는 노조미와 함께 있는 것이 소야가 모든 것에 맞섰는데 진정으로 도움이 될 거라 믿었다. 둘은 그 후 네뷸라의 함선으로 돌아가 베니카와 재회했고 그녀는 소야에게 집합실로 가라고 하고 노조미를 텔레파시 훈련에 불렀다. 소야는 그 후 토라이와 다시 만나 그와 함께 회의실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모두와 재회했다. 먼저 미우와 하루였다. 소야는 중학교 시절 둘에게 유도부에 꿰어 들어가 실컷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둘을 꽤 무서워했다. 대학에 가서야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 둘은 소야에게 나중에 또 훈련하자며 계속 두들겨 패일 약속을 잡았다. 소야는 이 둘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어서 네즈와 재회했다. 그는 여기서 한 소녀를 꼬시고 있었고 진코가 소야를 불렀다. 회의가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었다. 시작하자면 이것이 바로 그 용이다. 정신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종족이었지만 이 용은 그렇게 되지 않고 스스로를 정의라는 이상에 얽매여 극단적인 정의감에 사로잡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용으로 변했다. 따라서 그들의 임무는 용을 막고 가능하다면 이 사람의 육체를 용의 몸에서 꺼내 천상계 사람이 용의 본체를 자신들의 공동체로 데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네뷸라는 현재 인력이 부족하기에 지구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네뷸라는 전투수단을 생산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기에 지구인 그룹을 텔레파시 방법으로 지원할 것이다.
한 네뷸라 주민이 소야에게 이번 전투에서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용에게 복수하고 싶은 것인지 물었다. 하지만 그는 용을 구원하기 위해 싸우며 또한 직접 용을 용서하고 싶다고 했다. 그때 요스케는 타코씨의 무덤에 찾아갔다. 그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고 이스님은 요스케가 타케루 씨의 제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과거에 뛰어난 검객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분이 떡에 목이 막혀 돌아가셨다니 믿기 어려웠다. 요스케는 그 후 베니카와 토라이에게 가서 그들의 다음 임무에 대해 들었다. 토라이는 그들이 곧 8,000m 길이의 생물과 싸울 것이라고 말했고 둘 다 용이 그렇게 클 줄은 몰랐기에 충격을 받았다. 그날 밤 소야와 진코는 옥상에 올라가 이야기를 나눴다. 진코는 어느새 5년이 흘렀다고 말했다. 그녀는 소야가 미친 짓을 하는 것을 보는 게 즐거웠다. 소야는 자신의 행성이 진코의 종족에게 한 일에 대해 사과했지만 그녀와 그녀의 사람들은 전혀 원망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랑의 의지에 살아가는 종족이기에 네뷸라에 합류한 것이었다. 소야가 그녀를 대단하다고 생각하자 그녀는 소야도 자신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자신의 집도 아닌 지구를 위해 싸우고 지켰으며 심지어 곧 자신의 고향을 파괴한 용과 싸우고 용서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늘 소야를 남동생처럼 여겼고 그를 자랑스러워했다. 며칠 후 전 부대가 공식적으로 출정했다. 지구에서 인간과 함께 싸우는 꿈을 꿔왔지만 그건 꿈이 아니라 완전한 현실이었다. 그 기억은 바로 타카시가 지구에서 팔라딘 부대와 함께 싸웠던 기억이었기 때문이다. 용은 그 후 소야와 천상계 사람이 자신을 공동체로 돌아오라고 손을 내미는 것을 보았지만 그가 누구인지 몰라 거절했다. 용은 이제 광폭해지기 시작했고 네뷸라는 그것을 막기 위해 텔레파시 파동을 방출해야 했다. 용이 작은 용대를 풀어 공격해오자 네즈만이 함선 근처에 남아 그것을 지켰다. 그 후 용이 날아오르자 소야와 개사령관은 끌과 망치를 사용해 용을 다시 달로 밀어내야 했다. 천상계 사람이 용을 설득하려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듯했다. 용은 다시 날아올라 소야와 개사령관을 무시하고 네뷸라에 함선을 노리기 시작했다. 함선 전체가 후퇴해야 했고 밖의 전투 부대는 필사적으로 용을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모두가 용에게 최강의 일격을 날렸지만 용이 뿜어낸 번개 공격에 모두 밀려났다. 소야와 개사령관이 아직 버티고 있자 용은 다시 한번 전격을 가해 개사령관을 떨어뜨렸다. 그 후 용은 소야가 자신이 파괴했던 행성에 예전에 파괴했던 행성이 돌아온 것에 대해 토라이는 그 전에 다른 두 사람에게 네뷸라호를 사용할 거라고 알려줬다. 사용의 용을 구덩이로 유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의 시체가 달에 있게 된 데에는 어떤 방법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구덩이가 용이 만든 것인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그들의 임무는 용을 그 구덩이로 돌려보내고 지구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바로 지금 그들은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텔레파시 부대의 임무는 미끼가 되는 동시에 용의 정신을 조종하여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적절한 위치에 도달하자마자 함선 전체가 네뷸라는 여러 소규모 부대로 분리되었고 용은 균형을 잃고 구덩이로 돌진했다. 그 후 전군이 힘을 합쳐 용을 그 안으로 밀어넣었다. 함정에 빠진 것을 안 용은 즉시 소야의 정신을 공격했다. 소야는 깨어나 자신이 여전히 고향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형도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친구들은 그와 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형이 그를 집으로 부르자 갑자기 용이 나타나 그곳을 파괴했고 형은 싸우기 위해 날아가야만 했다. 그는 이어서 용과 마주쳤다. 용은 그에게 자신을 증오하고 극단적인 정의라는 이상을 계승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자신이 정신세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모두와의 약속대로 용을 거절했다. 그 후 그는 천상계 사람에 의해 정신세계에서 빠져나와 선생님 진코와 함께 깨어났다. 그는 망치를 활성화하여 용에게 일격을 가했고 성공적으로 용을 구덩이 안으로 밀어넣었다. 충분히 깊이 밀어넣자 모두가 밖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네뷸라 사람들은 안전하게 탈출했지만 팔라딘 부대는 몇몇이 에너지가 다 떨어져 공경에 처했다.
토라이베니카 요스케가 나머지 3명을 끌어내는 임무를 맡았다. 그때 소야는 구덩이에서 나왔다가 팔라딘 부대가 용에게 노려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제때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용에게 다시 끌려갈 것이었다. 선생님과 진코는 소야의 뜻을 이해하고 그와 함께 행동하기 위해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그 후 용의 머리에 일격을 가하고 용을 붙잡고 구덩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덕분에 팔라딘 부대는 안전하게 탈출했지만 소야의 그룹은 용과 함께 구덩이 속으로 사라졌다. 모두가 세 사람이 희생했다고 생각했다. 그 구덩이 안은 모든 것을 순식간에 갈기갈기 찢어버릴 우주 폭풍이었기 때문이다. 용은 몇 분 후면 먼지가 될 것이기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소야가 용의 입을 억지로 열고 안으로 돌진했다. 용은 그들을 내보내기 위해 전기를 방출하려 했지만 소야는 모두와 함께 목숨을 걸고 안으로 돌진했다. 그 후 천상계 사람이 세 사람을 감싸 용의 본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그는 그들이 이제 와도 소용없다고 말했다. 몇 분 후면 이곳이 붕괴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소야는 그저 용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온 것이었다. 다시 한번 고향의 모습을 보여줘서 고맙고 그에 대한 증오도 있겠다고 했다. 다음은 진코였다. 그녀는 용 덕분에 자신의 부족이 구원받았기에 고맙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었다. 그는 용에게 우주가 여전히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소야를 키워 관용적인 사람으로 성장시킨 맹세를 완수했다. 그 후 용은 지구에 있을 때에 부모님에 대한 기억과 함께 편안히 잠들었다. 용 전체가 붕괴하고 소야와 진코는 선생님의 변신 형태 안으로 들어가 출구를 찾았다. 천상계 사람은 소야에게 약병을 잡으면 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용과 이 폭풍에서 빠져나갈 길을 안내했다. 그는 문을 통과했고 문 저편이 자신의 폐허가 된 고향 행성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천상계 사람은 자신이 부탁한 일이 완료되었다며 나중에 다시 만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세 사람은 그 후 폐허가 된 행성에 착륙했다. 소야는 이 죽은 행성에서 피어난 꽃 한 송이를 발견했다. 그는 이 행성에 아직 생명이 남아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감동했다. 바로 그때 개사령관의 함선이 그들을 데리러 왔다. 모두가 소야, 일행이 살아남은 것에 기뻐했다. 공은 대부분 노조미의 것이었다. 그녀의 텔레파시가 여기까지 다 소야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후 형의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모두에게 감사했다. 영화는 여기서 끝난다.